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복잡한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사를 아주 단순화해서 1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각자의 나이, 재무상태, 소득 수준, 주거 환경,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건강 상태, 은퇴 유무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가 없는가, 현재까지 보유한 자산이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나갈 목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투자를 바라보는 철학과 관점, 현재 할 수 있는 투자의 방식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듣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넌 왜 장기 투자가 정답이냐 말하는데?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난 4848 하고 있는 게 맞다니까. 근데 왜 자꾸 트레이딩 갖고 뭐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의 철학과 관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자신만의 전략을 짠다고 봤을 때 막연히 내가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도마뱀의 뇌에 따라서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전략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장기 투자로 나오면 하고 아니라고 나오면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심플하겠죠? 그럼 지금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우선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들이겠죠?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패드에 근무하거나 신문사 오너, 대기업 오너 일가가 아니고 미래가 보이는 예언가도 아니죠. 우리만 아는 특별한 정보도 없고 미래를 예견하거나 볼 수도 없으며 남보다 더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돈을 갖고 있지도 않죠. 그쵸? 즉,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만나는 월가나 여의도의 금융권 종사자들이나 거대 자본가, 사업가들보다 우리가 유리한 점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그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유리한 게 있어야 그 유리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필승 전략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그의 책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그 준비 단계로 재정과 회계에 관한 공부를 하거나 관련 기사나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부자 프로세스를 잘 아는 누군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탁월한 통찰력, 직관, 가치에 대한 감각, 심리파악 능력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억하자.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현명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터 활용도 잘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없는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없는 통찰력을 발휘하며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옳은 판단, 즉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하워드 막스가 말하듯이 현명한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남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하워드 막스의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의 거대 자본도 갖지 못한 경쟁력엔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모두에게 매일 24시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각자 플레이어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고객이나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은 주기적인 실적 보고의 의무와 레버리지 차입금의 이자 부담 등에 의해서 장기간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인 트레이딩과 모멘텀 투자를 이어갑니다. 즉,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월가의 자본들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충실히 플레이를 하는 건데, 만약 우리가 이들의 의견과 플레이를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렇게 그들과 같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승부를 본다면 이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똑같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짧게 쓰고 자본과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한다면 월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본도 비교가 안 되고
정보력도 딸리고 세계적인 명문대 나와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인생 걸고 트레이딩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설프게 계속 배팅을 하고 있다면 결과는 안 봐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뭐다? 배팅의 횟수가 반복되면 성공 확률은 평균에 수렴하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거래수 수료의 누적량만큼 손실이 발생되는 무조건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자,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앞에서 언급한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우린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이용해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수많은 전 세계 거대 금융자산들이 누군가에게 투자 현황을 보고하고 평가받으면서 매 순간 수익률 경쟁의 압박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수익률 극대화에 특화되어 있는 전략밖에 쓸 수 없다는 그 시간이라는 자원의 한계를 만약 우리들이 그들과 달리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놓고 투자를 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남들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자원이 나에게는 있고 그 자원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생각하고 만약 이 전략을 오랫동안 꾸준히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면 자본과 정보의 한계가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거대 자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타이밍 매매만 노리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매매 횟수를 늘리고 고점과 저점을 끊임없이 예측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카지노에서 배팅을 하듯이 거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보단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이처럼 하워드 막스가 말한 남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투자를 우리와 같은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투자 성과를 공유할 필요도 없고 매달 매분기 성과가 안 좋다면서 매도하라는 압박도 안 받는 거죠. 매달 월급이나 매출에서 사용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차분하게 모아가면서 자산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5년, 10년, 20년 계속 매집해 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대 금융자본들은 할 수 없는 걸 해야죠. 그래야 시장의 비합리성에서 오는 가격과 가치의 간극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야금야금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확실하면 월가가 왜 안 하냐? 어이구,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 다 돈 벌지. 이야, 무지성 추매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능력이 있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편의상 기관 중심의 금융 투자를 월가 자본이라고 설명드렸지만 개인들도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듯이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모두 단기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자인 롬바론이 이끄는 바론 캐피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연기금 자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처럼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다양한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자본들이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헤지펀드 자금들은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어도 그럼 좋을 만한 자산이 분명 눈에 보여도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하락 구간이나 예측되는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 예측이 맞든 틀리든 그걸로 일부 손실이 나든 급등할 기회를 놓치든 그들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환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한동안 매도가 필요 없는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나만 변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황이 안 좋고 불안해도 계속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언제일지 모르는 폭발적인 상승의 그 짧은 구간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자신보다 자본력과 정보력, 인프라에서 모두 앞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장기간에 걸쳐 압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실 투자의 성패는 전략이 50%고 실행력이 나머지 50%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전략의 핵심이자 가장 큰 리스크는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장기간 투자를 해야만 성공하는 전략을 세팅해 놓고 좀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그냥 트레이딩 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마치 단기 투자자가 트레이딩 하다가 물리니까 장기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결심한 사람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투자 대상과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간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비중은 자산 간 비율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지만 내가 발견한 이 자산이 갖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힘이 정확히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투자하는 이 돈이 언제쯤 필요할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쯤 결혼해서 목돈이 들지, 내가 언제쯤 은퇴할 수밖에 없어서 소득이 줄어드는지, 내가 이때쯤엔 자녀 교육 때문에 상급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던가, 자녀 대학 등록금, 자녀 결혼, 자녀 유학 자금이 든다던가, 인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각자 상황에 맞는 희노애락 비용들을 미리미리 예상해 놓고 그 시점에 맞춰 투자 기간을 잡는 거죠. 마치 이벤트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에 가입해 놓는 것처럼 자신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기 투자 자금들이 언제쯤 필요할지에 맞춰서 각 자산별 현금화 시점이나 이를 대비한 패시브 인컴의 세팅 등 우리 인생의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 대장정을 이어가기 위한 적절한 시점들을 다 예상해 놓고 준비해 놔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장기 투자의 기간과 자산,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막연히 계속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산들만 일단 모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온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에 가장 안 좋은 가격에 우량 자산을 매도하게 되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꼭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운이 좋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불운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운때라면 상상도 못했던 목돈이 드는 악재가 훅 하고 다가올 거고, 진짜 운이 안 좋으면 장기 투자 자산의 가격이 최악일 때 그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왕창 몰려올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성이 다른 자산 두세 개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자산이 최악의 구간일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대 자본들이 갖지 못한 오랫동안 투자 가능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자신만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기 투자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둘째, 장기 투자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심해서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통해서 장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셋째, 아무리 강한 마인드셋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며 목돈이 들어가는 희노애락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상되는 이벤트 시점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그에 맞는 장기 투자 기간을 여러 개의 적금을 가입하듯이 세팅해 놓는다. 넷째,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운이 밀려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서로 다른 속성의 자산 두세 개 정도를 자신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장기 투자가 결정적 타격을 보지 않게 대비한다. 이렇게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이라는 서로 상관관계가 나아진 자산들을 모두 투자하는 이유고, 피터 린치가 진정한 장기 투자를 위해선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했던 것처럼 금융 투자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장기 투자 여정의 산 중턱 정도를 올랐을 때쯤 부의 베이스 캠프인 부동산을 꼭 세팅해 놓고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 문제라는 리스크를 없애놓고 마지막 산 정상 스노픽을 향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라고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대비하겠다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세팅해 놔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재난, 사기 같은 엄청난 불운이 밀려오면 큰 타격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에도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어야만 그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에도 우린 계속 시간을 이용해서 남은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생존 확률을 높이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자고요. 아시겠죠? 사회로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회사 생활 빡시게 하고 재테크 하겠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껴가면서 매달 몇십, 몇백만 원 모으면서 투자하면서 제가 말하는 영상들 보면 뭔가 부자로 가는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웅장해졌다가도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돼도 지지부진한 수익률과 계좌잔고 보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오시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돈이 안 모일 것 같죠? 서울 아파트 국민평양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난 언제 그 돈을 모아서 안정된 삶을 살고 언제 자산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시잖아요. 제가 이 마음 잘 압니다. 솔직히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잘 알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이 집 마련해주고 맞벌이 하면서 적당히 쓰고 남는 거 모으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여유가 없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집은 어차피 못 살 것 같으니까 일단 좋은 차라도 한번 사보자, 리스로 땡겨서 타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여행이 남는 거다, 추억이라도 많이 만들게 못 가본 해외로 가자, 너도 나도 골프하는데 골프 안 하면 사람들이랑 대화해도 못 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골프부터 배우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바닥만 보면서 걷지 마세요. 멀리 보면서 걸으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땅바닥의 보도블록 모양만 보면서 걷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처음엔 제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의 힘이 필요하죠? 정지해 있던 물체의 힘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밀어주면 어느 순간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짐이 가득 실려있는 수레를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고 나면 쉽게 끌 수 있다는 게 이 원리잖아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만약 누군가 호기롭게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0명에서부터 수익화가 가능한 1000명이 되는 과정까진 1000배가 상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1000배 상승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장시켜본 경험이 많으세요? 그것도 처음 시작한 걸 짧은 시간 만에 하는 게 쉬울까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단계 전에 유튜브를 그만둡니다. 어찌 보면 유튜브 세계에서 구독자 1000명이 최대 정지 마찰력인 거죠. 근데 만약 이 1000명을 넘어섰다면 1000명이 10,000명 되는 것은 10배, 10,000명이 20,000명 되는 것은 2배인 거죠. 배수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물론 배수가 작아진다고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단계는 이미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든 이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돌파된 거라 얼마나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느냐의 영역이지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말도 안 되는 1000배, 2000배의 배수의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1000배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초반을 조급함에 계속 단단하게 뭉쳐놓지 않으면 절대 높은 산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로 설명했지만 투자든 인생이든 커리어든 전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처음 모아가는 과정? 절대 쉽지 않죠.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움직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는 10년, 2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더 빨리 부자 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선물 옵션 고배율로 땡겨야 할 것 같고 신용융자로 주식 레버리지 써야 할 것 같죠? 적립식 매수로 비트코인,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아무리 사봤자 절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시는 시기가 진짜 여러분이 사는 지금뿐이었을까요? 과거엔 산업화로 빨리 발전했으니까 기회가 많았다고요?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리스크도 많았겠죠. 어떻게 기회만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앞선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다 나보다 똑똑하고 금수저였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도 그들은 어떻게 불을 일구고 이 답이 안 보이는 터널을 통과했을까요? 다 선물 옵션 했을까요? 다 단기 트레이딩 했을까요? 그게 아닌데 그들은 부자가 됐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0에서 1000명을 만드는 1000배의 상승이 필요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해서 자신의 부의 바퀴를 움직이게 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행위를 의심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밀어야 움직이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위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계속 움직일 때까지 미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이 물체가, 이 행위가, 이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인가 아닌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것도 모르겠다면 일단 공부부터 해야죠. 엉뚱한 짱돌에 붙어서 밀지 말고 정확하게 그 대상과 행위를 파악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의 순간까지 중간에 의심 없이 계속 미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밀립니다. 계속 저축하면서도 막연했는데 어느덧 계좌에 1억 찍혀있고 2억 되고 3억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움직이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하기 위해서 1000배의 에너지를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계속 미는 거예요.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과 신혼 초반에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몇십억대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연봉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할까? 임원이 되면 그때쯤 그렇게 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 1000배의 과정이 지나고 10배, 5배, 2배의 과정이 술술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과거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던 숫자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가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관련해 최근 말씀드렸던 영상에 있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막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드린 그 영상의 내용처럼 투자의 영역은 곱셈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산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쭉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카드 한번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조금 지나서 다시 되돌림, 그리고 천천히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상승,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타면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100억대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영역에 도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2030 젊은 구독자님들께 제가 경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자신의 노력을 의심하지 말고 지겹다고 밀던 손 놓고 드러눕지 말고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말, 늦었다는 말, 이런 식으로는 30년치 월급 모아도 안 된다는 복리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 따위를 들으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땅만 보고 보도블럭 색깔만 쳐다보면서 걷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멀리 보세요. 일단 1000배의 기적을 만드세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미세요. 일단 커리어나 사업이라면 끊임없이 개선점 찾고 퀄리티 올리면서 시간을 갈아 넣으세요. 대충 해서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히 밀다가 딴 데 가서 밀 생각 말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한번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는 경험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정확히 찾고 계속 보유하려면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훅 하는 순간 겁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고 욕심부리고 레버리지로 땡겼다가 다 털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버는 것만큼 보유하는 것도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기 전까진 자만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시간을 갈아 넣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쌓인 지식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설령 어쩌다 보니까 자신이 움직인 무언가가 다시 멈췄더라도 다시 1000배의 에너지를 쏟는 과정을 누구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결과를 아니까, 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그거 다시 하면 된다는 거 아니까, 귀찮지만 다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몸이 기억하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산인 거예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그럴싸한 핑계 대지 말고 옆에서 포기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오늘도 그냥 또 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회사 마치고 도서관 와서 또 유튜브라는 돌을 움직이려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고 싶으면 방법 없습니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워라벨? 이딴 거 없습니다. 일단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해서 움직일 때까진 시간 갈아 넣고 에너지 집중해서 돌파하고, 그렇게 돌파한 이후엔 누가 멈추라고 해도 본인이 안 멈추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지겨워서 하기 싫으면 그때 가서 그만하면 되니까 지금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신이 그만해야 되는 이유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들어 누우면 그건 답 없는 거예요. 저처럼 누군가 듣기 싫은 얘기 해줄 때 그때 못 이기는 척 한번 다시 일어나서 놓았던 손 다시 대고 한번 쭉 밀어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나는 왜 이렇게 더럽게 운도 없는지,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 슬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살면서 힘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아지거나 큰 시련이 온 시점쯤엔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이 시련이 나중에 내가 자서전을 쓰면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되겠는데? 이 위기를 퀴즈 문제 풀듯이 잘 풀면 나중에 성공담으로 웃으면서 회자될 수 있겠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대책 없는 초초초 낙관주의자였고 지금도 생각한 건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나 봐. 아무래도 난 운이 없는 것 같아.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치게 되죠.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 된다, 난 운이 없다,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믿을까요? 내 스스로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스스로 100%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조금씩 그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초초 긍정주의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지나친 긍정주의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망상 속에 살며 자유할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과학자, 심리학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떠나서 우리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허상을,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때문이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또 다른 능력 때문에 결국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했죠. 그래서 핵심은 자신이 스스로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걸 본인이 100%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전이 하나씩 구체화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현재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현재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고 목표를 이룬 상태도 아니지만 늘 100억대 자산가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있고 부러운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 결국 나도 다 갖게 될 거니까. 시기의 문제지 결국 나도 저 단계에 가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 그들의 고민을 잘 듣자. 그게 미래의 내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제시하는 분들의 책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없는 걸 탓할 시간에 나중에 갖게 될 것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일에 집중한 거죠. 야, 뭐 그런 걸 고민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관심을 가져. 나중에 생기면 고민해. 그렇게 한가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난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내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짜증나고 비교되고 그냥 다 싹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 자서전의 내용이 재미있으려면, 드라마틱하려면 내용 안에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결국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스토리로 가야 그게 훨씬 재미있고 감동적일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잘 태어나서 고생 한 번 없이 무난하게 쭉 와서 목표 달성 끝? 이러면 아무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 인생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은 늘 우리를 감정적으로 슬프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더욱 재밌고 빛나게 만들어줄 기가 막힌 이벤트라는 거죠. 물론 힘들죠. 어렵죠. 복잡한 수학 문제고 정신없는 퍼즐 맞추기죠. 근데 그걸 역경을 뚫고 맞추고 해결을 하면 더 큰 보상과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자신은 또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스몰 윈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또 한 번 자신감을 올려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며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주잖아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 시련의 순간들에 하나하나씩 스몰 윈과 에피소드를 챙기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전 2030년 금융순자산 100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투자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목표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위기가 오면 극복하면서 기가 막힌 에피소드 하나 챙겼다는 마인드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의 좋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이런 에피소드들은 몇 개는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제 성공 스토리, 그리고 함께 하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의 성공 스토리를 알차게 채워주는 아주 좋은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려봅니다. 자신의 성공을 100% 확신하는 사람은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알차게 채워주는 소중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